대한민국 검사가 국회에서 선서조차 못한다. 이게 떳떳한 수사관의 모습입니까? 박상용 검사, 당신이 선서를 거부한 건 위증의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 아닙니까? 거짓으로 쌓아올린 조작 수사의 바벨탑이 무너질까봐 감히 국민 앞에서 손조차 들지 못한 그 비겁한 뒷모습. 조작된 녹취와 회유로 이재명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피를 말렸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 0.73% 차이로 낙선된 대통령의 그간 견뎌온 억울한 무게를 당신이 단 1초라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박상용 검사, 당신의 침묵은 이미 자백입니다. 당장이라도 국조특위에서 체포되어 감옥으로 직행해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을 악인 박상용의 저 철면피. 검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는 조작 검사의 실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피 맺힌 하소연.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의 조작 기소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왔다가 국정조사에 그 조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영상으로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제 소명 사유가 속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도 납득이 되십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 정말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박상용 검사가 우리 위원들이 국민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알겠어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찰관님, 국회에서 선서, 그러니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 이런 게 사유가 정해져 있죠.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딱 두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이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부분, 딱 두 가지 경우에 일단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상용 검사가 그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바깥에 나와서 주장한 사유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불법적인 국정조사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본인이 선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치적,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조건으로 삼을 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또 그런 이유는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증언 거부나 선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 선서 거부나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국조특위 서영교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지금 감찰관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 또는 징역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라고 짚었고요. 국조가 위법이고 위헌이다라고 박상용 검사가 떠들어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적 조치 대상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정치적인 견해를 내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 국정조사 현장에서 본인이 보여준 모습,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의 경우에는 그 사건 수사했던 뭐 쌍방울이든 대북특검이든 수사했던 여러 검사들이 나와서 어찌되었든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뭐 완전히 무슨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과거의 그 부적절한 모습, 과거의 그 검사와의 대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그 검사와의 대화 시절에 그 보여줬던 모습이라던가 뭔가 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인상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그 격한 행동을 하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본인이 증언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런 조건을 건다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고요. 예.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본다고 치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게 됐는데 예. 경찰관한테 여태까지 경찰이 뭐 해온
과거에 뭐 일제시대의 뭐 그 잘못된 행동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모두 공식적으로 수사관이 사과를 해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지원할게. 예, 그리고 또 이란 이라크전을 종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라. 아,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전혀 관련이 없는,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고 그걸 약속해 줄 수도 없고 설령 약속해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키는 걸 강제할 수도 있고 그건 다만 정치적인 거에 지나지 않는데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이유로 본인이 선서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웃기는 건 뭔가 하면 선서는 하지 않겠지만 증언을 하겠다. 결국 본인이 형사 책임이나 고발을 면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적 주장은 다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태도가 과연 저는 어떤 모습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갔나 하면 예전에 검사와의 대화 때 봤던 게 좀 검사의 입장에서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그죠? 검사스럽다는 말이 고압적이고. 그때 나왔죠. 그렇죠. 저도 그때 외국에 있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는 윤석열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사람들을 그렇죠. 깨우치기 위한 계몽에 가까운 계엄이었다.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주장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 정치적인 주장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사가 지금 현직 검사입니다. 검사가 정치적인 주장을 했다. 정치권 입문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이유겠죠. 저런 주장은 결국 그 윤석열 씨, 그 윤어게인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아주 그런 합당한 딱 맞는 소재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꺼리낌 없이 막 하고 뭐 SNS나 이런 데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글에는 그 본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를 한다라는 부분을 한 줄 넣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SNS에. 그렇습니다. SNS도 그렇고 본인 성명서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는군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재소환해서 본인이 증언 거부를 하는 여러 가지 사유는 결국 불가불론의 관계에 있다. 예. 정치적인 부분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그 부분을 얘기해라. 본인이 증언 거부하는 사유가 정치적인 거냐 아니면 형사처분을 받을 현재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냐 그 부분을 밝혀라. 요구를 하고 이걸 국회 속기록에도 분명히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다시 오도록 한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이 국조특위에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그 부분, 이 증언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정치적인 주장을 예. 냉정하게 철회하고 냉정하게 본인이 형제 수사 대상이고 뭐 징계 대상이고 여러 가지 형사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 선서 거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고 그런 정치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조건과 그런 제대로 되어 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증언 거부 사유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철회할 네.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본인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면 뭐 철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증언 거부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 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한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걸 예. 명확하게 남겨놔야 될 겁니다. 예. 그게 만약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로 징계 사유로도 삼아야 되고 정말 형사 고발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함께 하고 계신데 요거 관심 있게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상현 검사의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네. 여러 가지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사실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압박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당시 도지사를 공격하려고 했었다라는 정황들이 있었는데 이 녹취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그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 부인하면 10년에서 징역이 시작이 된다. 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부인하면 10년에서 징역이 시작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뭐 대국송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부분이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가법 뇌물죄의 법정 최정이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법정 최저형이 10년 이상이니까 우리는 10년 이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협박인데요. 일종의 그렇게 예.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협박이 아니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이 뭐 법률가 입장에서 신중하게 얘기한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공개된 부분만 보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개된 부분 그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검사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호인과 나눌 수 있는 대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럽고 적절치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른 그 동료 과거에 같이 일했던 동료 검사 출신 변호사라든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이게 박상영 검사의 그 변명의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거기 쓰여진 용어, 예를 들면 뭐 메이드라는 표현, 그리고 또 뭐 혹은 뭐 이런 표현도 쓰죠. 뭐 이렇게 사이즈가 그 판사가 선고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이 거래를 시도하고 뭔가 이 수사를 얘기하거나 법률적 용어를 얘기할 때는 이 기본적으로 관계가 수사를 하는 검사와 그리고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인과의 관계 아닙니까? 예. 이건 공적 관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용어를 신중하게 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는 말투나 용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그 검사와 변호인과의 공적인 대화로 볼 수가 없는 맥락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최초에 공개됐던 녹취 속에 저희가 충격을 받았던 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 라는 그 워딩이었어요. 그 자백이 있으면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래야만 공익제보자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범이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본인의 변소 내용은 뭔가 하면 그것이 저쪽 변호인이 요구한 것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죠.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이 거절하는 데까지 저렇게까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런 거절하는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보면은 이야기하는 용어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적절치 않은 저런 표현을 꼭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익제보자가 본인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범이 이렇게 공범으로서 자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종범으로 하느냐. 본인도 이거 안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들어줄 수도 없는 내용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불가능한 것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서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거를 함부로 제시했다던가 아니면 이미 검토가 끝난 이유라면 검토가 이미 끝나서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계속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둘 다 나쁘네요.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그런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제대로 조사도 못 받고 감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저런 식으로 뻗탱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 스스로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게 기록에 확실히 남겨놓는다 그러면 저게 과연 당당한 모습인지 그리고 녹취에서 이미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뭐 본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마치 이렇게 명분이 있어서 대단한 수사를 한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저런 식으로 수사 안 합니다. 예, 적절치 않고요. 지금 이 녹취 그 전문이 녹취가 공개된 이 사태의 가장 큰 핵심이 사실 이 사건이 설계되었느냐인 것 같습니다. 설계라 함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를 이 사건의 주범으로 하고자 하는 그 설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것, 직권 남용도 공범으로 갈 것.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하고 이제 이걸 공범으로 가서 요 사건에 대한 주범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읽힐 수도 있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그럼 그 재판은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될 것이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굉장히 큰 사건으로 될 것처럼 이것도 압박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표현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이런 표현은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대사 같은 것들이지. 뭐 이게 500억이 메이드가, 뭐 500만 불이 메이드가 되고 300만 불이 메이드가 되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박장에서나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예. 복 하나 칠 때 하는 말이지 그게 어떻게 이게 검사와 변호인 간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설명하는 방식 이런 게 좀 제대로 된 절제된 정제된 모습이 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사실, 그리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분명히 뭐 이렇게 뭐 설계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이 수사의 목적이 뭐며 착수 배경이 뭔지 착수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아, 착수의 동기가 무엇인지. 예, 그건 이제 착수의 동기가 결국은 나중에 수사의 종착지가 이게 무엇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그냥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감찰관님은 그 수사의 종착지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여기 나와 있죠. 네, 이재명이라고 예, 전 그 보시는 당시 거죠. 그 지사를 예. 목적지로 삼고 타겟으로 삼아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사건을 만들어가고 어떻게든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실한 진술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예. 본인들이 정황에 의해서 충분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소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을 보여주고 예, 있는 아, 거예요. 저 같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들어도 그렇게 느껴지는 건 맞는데, 사실, 굉장히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감찰관님이 아니,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처음에 수사 동기에서부터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확실한 걸 얻고자 하는데 그 확실한 것이 확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 주요 그리고 될 듯 말 듯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제시하고 뭐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예. 회유하려고 하고 하는 게 이렇게 예. 딱 녹음이 된 겁니다. 예. 제가 제일 이상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아니, 이렇게 그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가 그 상대 피고인이잖아요. 피고인의 변호사와 이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통화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 네, 요거는 관련해서 박상현 검사가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통상에 자백이 있으면 선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증거와 어떤 진술이 있을 때 어떤 법을 의율할 수 있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상적인 설명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지금 녹취된 부분만 저희 들었을 때는 매우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그 수사 태도고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검사가 수사하는 방식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박상현 검사가 혼자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TF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들려주신 내용은 쭉 하나의 흐름이라고 들립니다. 예. 짧게 한 게 아닌 거는 분명하죠.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현직 검사랑 피의자의 변호인이 이렇게 2달여 동안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고 네네네.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나요? 통화 아주 어떻게 보면 변호인과 막역한 관계라던가 뭐 이런 어쨌든 사정이 있다면 할 수 있겠죠. 수십 차례 아니라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대화하진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가 뭔가 하면은 예. 본인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 그랬는데 안 되는 부분을 저렇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건 한 번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본인도 법률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안 되는 게 맞다고. 예. 그러니까 공익제보자가 이 사안엔 적절되지 않는 것이고 본인들이 공범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화영 씨가 그냥 이 진술 안 하고 나중에 그냥 처벌받고 상황이 바뀌면 사면이라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건 아니라고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변호인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물으니까 본인은 저 변호인이 그렇게 잘못된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을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변호인에게 지적을 하고 가르쳐줄 어떤 검사가 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한참 법조 선배인 그 변호인이 선택을 할 문제고 이익 불이익은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감수하고 감당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라고 변호인이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판단을 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그것도 한마디 하고 아유 그게 과연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한마디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구구절절 뭐 이렇게 설득을 읍소를 한다는 하잖아요. 거는 예. 그렇죠. 정확하게 읍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읍소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예. 요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2020년 3월에 발표를 했는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대책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전화 변론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변론은 금지되어 있다는 건데 이 박상현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는 거의 박상현 검사가 전화를 걸거든요. 네. 그럼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적절치 않습니다. 변호인과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전화 변론 금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검찰 그 아주 고위 전관 출신들이 전화 걸어서 그 사건 잘 부탁해 전화 한 통 하고 예. 뭐 이렇게 엄청난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예. 이 경우하고는 딱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본인이 저렇게 전화를 한 사실을 일반적으로 좀 의심이 받거나 문제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과 통화를 하던 피의자 측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 수사복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예, 예. 본인이 어떤 요청이 있어서라던가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전화를 했다라 그러면 수사복으로 해야 됩니다. 본인이 뭔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저쪽에 전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런 걸 남겼어야 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변호인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수사보고서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자료 같은 게 남아있는 게 단 한 개도 없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지금 또 국조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피의자들끼리 한 방에 모아놓고 조사를 벌였다던가 아니면 검사가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조서를 남기지 않고 조사하는 과정도 있었다라는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변호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던가 혹은 이렇게 녹취가 공개된 것 같은 대화가 있다면 이건 아주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기록에 남기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가 될 대화의 내용은. 예.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어가 들어간 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상현 교수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대답을 못하는 대신에 지금 연어가 들어간 거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확인됐죠. 연어 덮밥. 예. 연어 덮밥은 그 불구속 피의자가 사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한다. 예. 그 대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A냐 B냐라고 물었을 때 A다 B다 혹은 A가 맞냐 아니냐고 물었을 때 A가 맞다 아니다라고 단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때라고 이렇게 열려 있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단답식으로 대답해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박상현 검사는 핵심을 피하면서 열려 있는 질문처럼 답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런 거를 수법이군요.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예. 보면 박상현 검사에게 우호적인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것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한번 제가 예. 말씀드린 거를 염두에 두고 보면 그 듣기 싫으시겠지만 저는 볼 수밖에 예. 없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예. A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그걸 대답하는 대신에 다른 얘기를 한참 합니다. 아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좀 재밌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본인이 그 진실을 좀 힘들어하고 좀 꺼려하는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싫은 상황에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요즘 박상현 검사가 뭐 유튜브라든지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많이 만드시는 분들께서 그런 그 진술을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 유튜브로 분석하는 내용의 그 콘텐츠를 만드셔도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쪽에서 자꾸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녹취록 전문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서민석 변호사가 뭐 이야기한 부분, 먼저 제의를 한 부분 그런 부분을 드러나면 그 부분을 아마 공격할 의도로 그러지 않나 싶은데 사실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제의를 했더라도 변호사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무리한 주장을 할 때도 있습니다. 윤석열 씨 변호인 윤석열 씨 그 사건을 보십시오. 예. 뭐 계몽에 의한 계엄이라고 한다던가 그렇죠. 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계엄 선포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완전히 배척된 법리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법적 절차의 미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이 변호인은 그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혹시라도 드러나는 부분을 공격하고 문제 삼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검찰에서도 전체적인 그리고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 감찰 예. 담당자도 전체를 들어봐야겠지만 전체를 들어본다고 해서 그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대북 송금 관련한 진술 회유 논란 이게 이제 수사가 2차 종합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네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 관련한 박상영 검사의 이런 진술 회유가 일개 검사 하나가 그렇게 결정하고서 진행한 게 아니라 그 윗선이 있는데 그 윗선이 윤석열 부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밝혀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윤석열 부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뭐 그리고 박상영 검사가 이 예를 들어 뭐 국조특위에 나와가지고 자기 본인이 그런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이거는 검사장이 지시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전화를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상영 검사가 예. 이야기한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한 사건, 그러니까 진술 회유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내지는 한동훈과의 관련성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 사건을 만약에 특검이 조사를 하고 그 특검이 만약 기소를 하게 되면 네네. 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다. 그 우려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뭐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겠는데 본인이 그런 부분에까지 이렇게 언급해야 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된 상황에서.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공소취소니 이런 얘기까지 하지만 사실 공소취소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걸 걱정해서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예. 그 상황에 맞도록 행동하는 게 맞는데 그 행동이 그 한계나 범위를 훨씬 넘어선 행동인 건 틀림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김현철 변호사에 따르면 요게 종합특검에서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특검을 출범해서 수사를 하든지 하라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 우려하는 공소 기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부분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까지 벌써 판단하는 건 그거는 무리가 있다. 그건 뭐 너무 성급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박상영 검사의 통화 녹취를 통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술을 깨맞추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욱 확실하게 생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으로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직권남용도 공범으로 갈 거다. 이재명이 완전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소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마치 부당거래를 하듯이 수사를 설계하는 정황,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께서는 큰 충격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박상영 검사는 짜집기 된 녹취록일 뿐이라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선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 서민석 변호사께서 직접 출석하셔서 관련된 질수과 함께 음성 녹음을 제출하고 증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럼 서민석 변호사님의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서민석입니다. 오늘 저는 검찰 권력의 횡포 아래 흔들려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저 서민석을 향한 조직적 정치 공세에 정면으로 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제가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하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공천 뇌물이라 주장했고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위원들 역시 짜집기, 조작이라며 고발까지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낙연 전 의원은 조작은 누가 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검찰과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저를 향한 공격은 단순히 한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닙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 만들어낸 왜곡된 프레임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천호신조로 발견되어 공개된 것이며 지금 일부 정치 세력과 정치검찰은 메신저인 저를 공격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메시지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에 맞추어 설계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에서 박상영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퇴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을 회피한 행동이라고 판단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 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이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히 진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 녹음 파일이 조작이나 짜집기가 아니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박상영 검사, 장동혁 대표, 이낙연 전 의원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서민석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향후 국정조사에 참여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당시 있었던 회유와 압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진실의 육성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거짓의 막으로 가리려 해도 태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범 종범 얘기는 박상영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할 때 했던 얘기고 그 얘기를 들은 제가 박상영 검사에게 그럼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변호인 사임하신 이후에 수원지검 일선에서 변호인 계속 맡아달라 요구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런 요구를 받은 적 있습니다. 혹시 누구로부터 받으셨나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요. 부장검사였던 것 같고 검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연락을 받으셨나요? 계속해서 변론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바로 수사기관에 가서 증거물을 제출하고 진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